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면서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제 14강이고요. 사실상 중강이네요. 마지막 대단원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예 자중질환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명과 청의 교체기에 이 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 그 규모는 사실상 명나라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심지어 임진왜란을 겪었던 조선보다도 훨씬 군사력 면에서도 못하고 경제력 면에서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자중질환이 그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표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명청 교체 전쟁, 명청 전쟁인데 왜 갑자기 조선군이 보이죠? 예, 조선군도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게 되죠. 이제 사실상 이 조선군과 명군은 조총과 그리고 포로 무장한 군대였고요. 이 청나라 군대는 사실상 화살과 그리고 칼, 창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현대화되지 못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조명연합군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게 되죠. 청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이 요동 정책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명나라의 건국으로 한족이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하게 되죠. 주자가 이야기하였던 화와 이의 질서가 바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한때 대금 제국을 건설하며 동아시아 역사를 호령했던 여진족은 명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요동 지역의 각각의 부족으로 분열된 지리멸멸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 진출이 시작된 것은 홍모제 주원장 때인 8년 때 일이었고요. 이 서기로는 1375년부터 이 북원 세력이 힘을 잃고 요동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공백을 명나라는 이 상황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재빨리 차지하게 되죠.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요양에 요동 지배를 위한 요동 도사를 설치하고 25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위소는요, 군호들이 평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둔전을 경작하면서 자급자족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다른 위의 병사들과 합쳐 군을 형성하는 방위체제를 말합니다. 즉 명이 변방지역 방위를 위하여 고안해낸 방어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이 건주 여진에 대한 이 명예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진도 여러 부족으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족이었던 건주 여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 누르하치가 성장하고 있었던 이 건주 여진에 대한 이 명예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후금에 이어 청을 건국하고 중원을 차지하게 되는 건주 여진은요,
몽골에 집중된 명초기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력이 강성한 몽골과 신흥 강국 명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살기에 좋은 정착지를 찾아 떠돌기를 반복했죠. 영락제는 이들을 회유하고자 1403년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1412년에는 건주 자위를 두면서 여진 중에서 세력이 강성한 건주 여진을 명나라의 통치체계 안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이 몽골의 위협이 다시 커지면서 명나라는 북변에 쌓은 요새와 장성을 위주로 한 방어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통제가 몽골에게 패하기 전에 해금 정책으로 인한 남부의 경제적 파국과, 여기서 이 해금 정책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국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이 남부의 이 남부지방에 경제적 파국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요동지역 둔전의 생산력이 이 급감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요동지역에 대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홍치제 때는 위소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고요. 이 둔전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유사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아울러 장성 위주의 방어 정책 때문에 병력은 주로 북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요동 동쪽의 금나라 후예들에게 다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다시 말하면 여진은 요동 도사가 자신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음을 알았고, 점차 명나라 요동 도사의 동부와 조선의 북쪽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노르하치의 조부와 아버지는요, 사실상 나름대로 이 여진족 내에서 이 명의 특허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죠. 자, 노르하치는 1559년에 건주 여진의 군장이자 명의 지휘사 벼슬을 하고 있는 이 타크시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명왕조의 관점에서 여진에게 주는 자기는 그들이 중화질서에 복속했다는 의미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받는 이 여진의 군장들에게 자기는 부족민들에게 내세우는 권위의 상징인과 동시에 독점적으로 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특허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주변에서 노예를 구입하거나 잡아와서 장원을 이루어 더 큰 부를 이룩하는 수단이 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르하치는 상당히 유복하게 자라납니다. 이 노르하치의 조부인 기호창가와 이 아버지인 타크시는 대표적인 친명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하치의 조부와 부는 다른 여진 부족에 비해서도 상당히 명나라에 협조적이었어요. 조부와 부는 명군에게 쫓기다가 살해된 건주 우위추장 왕고의 아들인 아타이가 1582년에 예허부와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토벌 때의 길잡이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 예허부는 이 누르하치가
여진 세력을 통일할 때 가장 끝까지 맞서 싸웠던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명연합군에도 이 사르후 전투에서의 조명연합군에도 이 예허부 출신 이 여진족들도 참전해서 사실상 조명여진연합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당시 명조의 진압군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이성량이란 사람입니다. 아타이는 고륵산성에서 이성량에게 죽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호창가와 타크시가 명의 협조적인 또 다른 여진 군장인 니칸 와이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들 부자가 명왕조와 가까우면서도 건주 우위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이성량과 명관리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들이 후일 건주위를 통일할 경우 명나라에게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성량이 니칸 와이란을 사주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르하치에게 있어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은 일생을 바꾼 대사건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유복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름 이제 고생도 하게 되죠. 누르하치는 표면적으로는 명주에 계속해서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일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명왕조가 아니라 니칸 와이란으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하에 1583년에 군을 일으키게 되죠. 명조는 여진인들 간의 일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고, 누르하치는 이를 기회로 삼아 건주위의 군소부락을 통합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1584년에는 니칸 와이란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르하치는 명왕조로부터 도독으로 임명되어 그의 권리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녔던 지휘사의 지위도 계승하게 되죠. 5년 후 1589년에는 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통일하면서 이후 중원 정벌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그가 지닌 엄청난 야심을 마음속에 숨기며 명나라와의 현실적인 역량 차이를 인정하고 있었죠. 1590년에 북경에 직접 가서 조공을 함으로써 명나라에 충실한 신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592년에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외를 정벌하여 은혜를 갚겠다며 참전을 요청하기도 하죠. 비록 명나라와 조선이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충성의 표시 덕택에 이 누르하치는 1593년에 명나라로부터 용호 장군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이 급성장은요, 다른 여진 군장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1593년에 예허부를 비롯한 9개의 부가 연합하여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구례의 전투에서 구부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죠. 이로써 누르하치의 위상은 급상승하며 자신의 건주 여진뿐만 아니라 해서 여진 소속의 후른 사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명조에 조공을 바친 이유는 사실상 누르하치가 별다른 제재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여진 통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건주 여진이 힘을 점점 키워가자 명나라도 나름의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명왕조가 누르하치를 무작정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구부 연합군의 선두에 섰다가 패하기는 하였지만 이 예허부는 아직도 세력이 강했으며 후른 사부의 중심 세력으로서 명조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는 해서 여진의 후른 사부에게 건주 여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긴 것이죠. 이 누르하치는 다른 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599년 2월 누르하치는 두 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이 만주 문자를 만들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사실 금나라 시절에도 거란 문자를 빌려서 만든 만주 문자가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면 원래 만주 문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이런 상황은 이 여진 사회 내부의 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누르하치의 명을 받은 두 명의 학자는 몽골 문자의 자모를 기본으로 하여 여진 언어의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 이후 널리 쓰이면서 명나라 조선과의 외교문서, 누르하치의 명령이나 포고문,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서적의 번역에까지 쓰이게 됩니다. 군장으로서 명나라를 수없이 다녀왔으며 이 누르하치 자신이 군장으로서 이 명나라를 수없이 다녀왔으며 한인들과의 접촉도 잦았던 이 누르하치는요, 문자를 통하여 여진인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종의 민족적 자각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여진을 부족사회에서 국가 체제로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 대야망을 품고 있던 누르하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미 1587년에 포아라라 불리는 성체와 궁을 짓고 국도로서의 수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죠. 명나라의 신경을 크게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공도 바치면서 충성스러운 오랑캐 신하로서 행세했습니다. 1589년에 건주 연진을 통일한 후 건주인들 사이에서는 임금을 칭하였지만 앞서 말한 대로 1593년에는 명왕조로부터 영호 장군의 자기를 받았죠. 그 와중에서도 여진 내부의 사회 통합을 다지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1599년에 만주문자 창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이러한 밑그림의 한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건조하네요. 날씨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추워진다는 거죠. 일요일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하네요.
올해 여름도 초반부에는 상당히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5월, 6월 달이었나? 5월 달이었나? 상당히 더웠던 것을 기억했는데, 그냥 계속 줄창 비만 오다가 끝났었죠. 요번 겨울도 초반부만 춥고 후반부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될까봐 걱정이네요. 이 코로나의 추위까지 아휴 참 걱정입니다. 일단 수업은 나가야지 되겠죠. 1601년에는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이에 노르와치는 여진족의 전통적인 수렵 조직인 니루에 기반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니루 조직을 확대하여 소위 말해서 사냥할 때 여러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한 조직을 니루라고 했고요. 많아야 10명 그리고 20명이 넘지는 않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을 확대해서 300명을 하나의 니루로 편성하고 니루 에젠을 두어 각 나루를 통솔하게 했습니다. 니루의 숫자가 늘어나자 유사시 군사 동원과 작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사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깃발이라는 조직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를 황, 홍, 남, 백의 사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 홍, 남, 백의 원형을 그려 넣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주 사회의 기본이 되는 8기가 태동하게 됩니다. 1603년에는 당시까지의 근거지였던 퍼아라를 떠나 허투알라, 즉 신비년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삼아 집단의 쇄신을 꾀하게 되죠. 대국의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던 노르와치는 명왕조가 알아채고 본격적인 견제 또는 토벌을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명나라에 대한 조공에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1590년에 부하 108명을 데리고 북경에 직접 가서 명신정 만력제에게 조공한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공을 바치게 됩니다. 물론 이 중국의 조공제도라는 것이 진공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선물로 하사받는 체계죠. 아울러 조공사신단을 따라온 상인들에게 장사할 기회도 허락되었습니다. 노르와치는 많은 하사품과 함께 조공무역으로 얻는 이윤으로 여진 사회의 경제를 성장시켰고 동시에 명왕조의 내부를 많이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조공은 1611년 기록에 따라서는 후궁 건국 바로 직전인 1615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정책은 어디까지나 명왕조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노르와치는 마침내 1616년 칸으로 등극하고 옛 금나라를 잇는다는 뜻에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지인 허투알라를 정식 도읍으로 삼게 되죠. 명왕조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르와치는 명왕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진 전체의 통일에 나서게 됐고요.
3번에 걸쳐 동해 여진을 정벌하여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해 갔습니다. 1618년에 이르러 숙적이던 해서 여진의 예호부를 제외하고는 여진 전체가 누르하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7가지 큰 원한과 대명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618년 누르하치는 그 유명한 명예 갚아야 할 7가지 큰 원한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고하면서 자신이 표면적으로 섬기는 명왕조에 대하여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사작전에 돌입하여 명나라 요동지방의 주요 성 중 하나인 푸순성을 함락시키죠. 이어 7월에는 명나라 요동의 중요 요새인 청화부를 공격하여 떨어뜨립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인들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하여 선포한 7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나라에서 조부 기호청가와 아버지 타크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 2번째, 명나라가 건주부는 차별하고 예호부와 하다부의 편의만 봐준 것. 3번째, 명나라가 누르하치와 맺은 영토 협상을 파기하고 여진을 침공하여 인민을 살해한 것. 네 번째는 명나라가 예호부에 원병을 보내 건주 여진을 막으려고 한 것. 5번째, 예호부가 같은 여진인으로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그 앞잡이가 되었으며 누르하치의 약혼녀를 강제로 몽골인과 혼인시킨 것. 6번째, 명나라가 누르하치의 영토인 차이어, 산차, 푸안을 강탈한 것. 7번째, 명의 요동 총족인 소백지가 권한을 남용하여 건주 여진을 비롯한 여진 백성들을 마구 괴롭힌 것. 이 5가지 원한을 이제 공표하면서 이제 여진인들의 단합, 그리고 명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9월 17일에 조선의 국왕 강해군에게 서신을 보내 원조를 명의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강홍립과 김응하 휘하의 1만 3천의 병력을 파병하게 되죠. 양후는 누르하치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항복과 함께 명왕조에 다시 신속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죠. 비록 여진을 거의 통일하고 건국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국력과 병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질 수 없는 전쟁을 명나라가 진 거라고, 조명연합군이 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총과 대포를 무장한 신식군대와 당시로서는 신식군대죠. 활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청나라군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처참하게 사실상 그 사르 전투를 보면 조명연합군과 예어부, 여진족 모두 10만이 훨씬 넘고요. 그들 중에 4만 6천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해요. 절반이 죽었죠.
거기에 비해서 여진군은 고작 6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상자는 고작 200명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명군의 목표가 허투알라인 것이 분명해진 만큼 명군이 허투알라로 진격할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인 자이판과 사르후 일대에서 군마에게 풀을 먹이고 자이판 중턱에는 유조세를 축조하게 됨으로써 누르하치는 조명연합군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1619년 2월 21일 양호는 요양성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10만의 대군을 후금의 도성인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시키게 됩니다. 명의 토벌군은 4개의 부대로 진격했는데 진군의 신속함을 위하여 부대를 나누었죠. 그런데 이것이 누르하치 군이 포착되면서 이 재빨리 군을 합하여 집중 공격한다는 분진 합격의 전술, 즉 명토벌군의 이 분진 합격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군대를 나누어서 나중에 이제 공동으로 합동 공격, 포격을 가하는 그런 전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명나라 쪽에서는 이 분진 합격 전술을 통해서 이제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청나라군을 쉽게 괴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서로군은요, 산해관 총병관 두송이 담당했고요. 북로군과 예허부 증원병, 다시 말하면 명과 여진, 예허부의 이 연합군이 개원 총병관 마림의 지도하에 이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남로군은요, 이 요동 총병관 이여백이 담당했고요. 동로군과 이 조선 연합군, 다시 말하면 조명 연합군은 관전 총병관 유정이 총사령관이 되고 조선군 사령관은 강옥림. 이게 사실은 뭐 김응하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뭐 여하튼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전령들을 통하여 명의 토벌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이들이 예상대로 자이판과 사르후 지역으로 오자 보병 15,000, 기병 400기를 그 지역으로 보내어 복병으로 토벌군을 기습하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명의 토벌군이 여러 부대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들의 상호 구원을 차단하고 자신의 병력을 집중하여 한 부대씩 각계격파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각계격파의 첫 제물이 된 것은 두송의 서로군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군은 무순을 고의로 비워두고 3월 1일에 무순을 떠나 사르후산 입구 길림의 절벽 인근에 도착하게 되죠. 지형이 몹시 험한 곳이었고 스츠허와 훈허가 만나는 곳이어서 싸우기에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두송의 부관들은 일단 야영을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두송은 갈 길이 급하다며 갑옷도 벗어버린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이에 그의 군이 뒤따랐고 이때 누르하치는 상류에 만들어 놓았던 둑을 트게 합니다.
두송군의 일부는 물에 쓸려 익사하고 그의 군은 일부만 건너게 되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력의 대부분을 동원하여 사르흐산 입구에 남아있던 명군을 쳐 전멸시키고 누르하치 군의 공격은 두송군에 집중되게 됩니다. 두송은 병사들에게 화포를 있는 대로 발사하게 하고 선두에 나서서 후분군을 공격했죠. 그의 군은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송은 누르하치의 13자인 니안부가 쏜 화살에 목숨을 잃고 서로군은 괴멸당하게 되죠. 이 둑을 막아서 이 물에 휩쓸려 죽게 하는 전술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강감천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이 두송군은 이 지역의 지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병력 수만 많다는 것을 내세워서 거기다가 신식무기인 화포와 총포를 통해서 적을 쉽게 괴멸시킬 수 있다고 오판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송군의 전멸 소식은 뒤따라오던 마림에게 전해졌고 이 마림은 두송군의 패잔병과 그의 부대를 합쳐 세 곳의 임시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또 나누었네요. 군사를. 누르하치는 지체하지 않고 병력을 집중하여 요새를 하나씩 접수해 들어갔습니다. 명군 진영에는 화포가 많았고 일부 후분군이 피해를 입기도 했죠. 그러나 이 당시의 화포는 발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명군 포병들은 몇 번 발사하지도 못한 채 빠르게 돌진해온 후군 기병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죠. 다른 두 요새 역시 연이어 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마림은 재빨리 도주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군 역시 후군 군에게 전멸을 당하게 되죠. 누르하치는 자신의 병사를 앞서 전멸당한 두송의 전령들로 변장시켜 유정의 동로군이 오고 있던 방향으로 보냅니다. 가짜 전령들은 두송이 이미 목표인 허토알라에 접근하고 있다며 동로군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이 동로군 사령관 유정은 군의 진격 속도를 높였고 아부달리의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아부달리의 지형이 매우 좁아 유정의 군은 장사진으로 뱀처럼 길게 일렬로 늘어서서 진으로 행군하게 되었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차남 다이산이 거느린 부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동로군을 급습하게 되죠. 유정은 미첨도를 휘두르며 싸우다가 죽었고 동로군에 포함되어 있던 정예 절강병들 역시 전멸하게 됩니다. 이 동로군에는요 강옥립이 지휘하고 있던 조선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옥립은 싸울 마음이 없어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고 사실 이 싸움에 임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그 여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기록에 보면 바람의 방향이 이 사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활이나 총을 쏘는 사수와 이 포수
즉 포를 쏘는 포수로 구성된 조선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훈립과 달리 김응하는 열심히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훈립은 즉시 항복하였고 누르하치에게 조선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강훈립의 항복으로 강해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죠. 한편 북로군, 서로군, 그리고 동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호는 남로군 사령관 이여백에게 후퇴를 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누르하치를 토벌하러 보낸 명예 토벌군은 사실상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멸당하게 되죠. 한편 요동지역에서의 대패에 충격을 받은 명왕조는 요소에 있는 요새들을 보강하여 후금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영원성은 요소의 중요한 성이었는데 이 원숭환이 그 수비를 맡게 되죠. 광동 출신의 원순환은 사실상 과거에 급제하기 전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서양 문물을 보고 배웠는데 특히 화포의 배치와 사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또 선교사로부터 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원숭환은 이 홍위포라 불리는 대포를 도입하여 자신이 지키고 있던 영원성에 배치하죠. 그러나 요소에서의 수비 정책을 주도하였던 손승종이 실각하고 고제가 조정의 수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당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청나라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이 명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제 붕당 간에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이 되게 됩니다. 명의 수비 정책은 더욱 소극적으로 바뀌어 만리장성 이북의 모든 야전군을 산해관 안쪽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다시 말하면 만리장성 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숭환은 이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채 영원성의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지만 그의 휘하에는 고작 병력 1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야전군 철수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1626년에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떠나 영원성으로 진격하게 되죠. 일단 원숭환은 성 밖의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성 밖의 모든 가옥과 건물을 불태우는 청야작전의 일환인과 동시에 화포를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청야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탈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에게 만약 영원성에서 탈영병이 오거든 지체 없이 참사하라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이 영원성에 도착한 청군은 바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틀간 주야로 계속되게 됩니다. 포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를 한 원숭환은 누르하치가 비교적 먼 곳에서 정예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해당 위치에 대한 조준 포격을 명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누르하치의 이 호위병 다수가 죽고
누르하츠 역시 이제 중장을 입게 되죠. 이 누르하츠는 그 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1626년 9월 3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8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후금의 새로운 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요. 더 나가야지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은 뭐 900명이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줄지를 못한 망정 뭐 어떻게 그렇게 늘죠? 여하튼 이 다음 학기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다음 학기도 어렵겠네요. 이 학교에 나와서 정상 수업을 하기는 뭐 여하튼 초반부는 어렵고 후반부에 백신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맞으려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순서 정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한 일일 것 같긴 하네요. 요번 1학년들은 어떡하죠? 사실은 이 시야를 넓히고 그래서 해외여행 어학연수도 좀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학교 동아리나 연합 동아리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넓히고, 그러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리고 국내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를 하고 이래야지 될 시기가 1학년인데 1학년들이 코로나가 그냥 1학년들을 말아먹었네요. 그냥 뭐 우물 안에 개구리, 그 표현이 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저 자신부터가 이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뉴스라고는 뭐 그렇고요. 코로나가 는다, 뭐 그런 거밖에 없고, 참 2학년 1학기 때도 뭐 또 어려울 걸로 보이고 뭐 참 참혹하네요. 이 코로나가 1학년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결박을 해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극복을 하겠죠. 한 2학기 정도, 내년 2학기 정도에는 뭐 뭐 백신을 다 맞아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그것도 뭐 기대죠. 뭐 무리 없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2학기 정도나 돼야지 사태가 수습이 될 것 같아서 참 그러네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수업을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뭐 사실 수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학기 내내 그냥 뭐 수업만 줄창 나갔네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제가 좀 말이 좀 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무척이나 졸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 시간만 걸리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이제 끝내야지 되는데 시험 얘기를 안 했네요. 시험은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빼고요. 이 명청 교체 전쟁도 넣을까요? 이건 뺄게요. 명청 교체 전쟁은 빼고요. 오리엔테이션부터 13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험을 내겠는데요. 대부분 괄호넣기 문제가 될 거예요. 커닝을 방지하라고 하는데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 클래스 상에서 뭐 방법이 없다니까 괄호넣기를 좀 많이 내도록 할게요. 커닝을 할 여지도 없이 아주 장시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60분 동안 시험 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이 빈칸의 개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레포트는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동료 선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시험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몇몇 학교들에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평택 우리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시험이 무산되다 보니까 성적을 줄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점수를 평가를 한 게 없으니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몰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말 리포트를 걷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학생과 우리 모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출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하라는 뜻이에요. 좀 반드시 뭐 늦게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한 번도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네요. 1년 내내. 참 단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다고 들었어요. 그 포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뭐 이건 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이 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판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무섭긴 무섭네요.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간접적으로 시험의 형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쉽지 않게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A는 50%, B 이하는 50%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들 낮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시험의 형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